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로 높이. 고로 같은 경우는 높이도 이제 고로의 높이라는 게 있고 노의 높이라는 게 있고 유효 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로가 있다 그러면 자, 고로의 여기가 이제 노 바닥이죠. 노 바닥. 이제 고로의 높이 하면은 노 바닥서부터 여기가 노구예요. 여기가 노구니까 여기까지가 고로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1번 높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노의 높이 하면 노 바닥서부터 장입을 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입 기준선 보통 그 장입 기준선부터 노흉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얘가 두 번째 그 노의 높이고, 그 다음에 유효 높이 하면 실제 장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람구멍이 있으면 요 바람구멍서부터 장입 기준선까지 여기까지 실제 장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입이 이만큼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유효 높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은 이 안에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은 바로 출선 능력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전용적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적은 노 바닥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용적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용적 하면 요 출선구가 있거든요. 출선구 거의 아랫부분에 있다 그랬죠. 출선구서부터 여기서부터 장입기준선까지. 그럼 결국은 여기에 1번은 내용적이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요 2번은 내용적, 1번이 전용적, 그 다음에 유효 내용적 있거든요. 유효 내용적 보면 풍구에서부터 장입 기준선까지. 그러면 유효 높이가 결국은 유효 내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이 크면 결국은 출산량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효 내용적 하면 바람구멍 선단에서 발생한 가스가 노안위로 올라갈 때 가스가 장입물과 접촉해서 반응하는 용적, 전체 용적이 여기서부터 가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입물이 들어 있어야지 반응을 하겠지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는 데서부터 장입물이 있는 위에 부분까지는 전부 다 유효 내용적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아까서부터 출선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출선비 또는 출선량. 출선량은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하는가 그걸로 나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출선량을 내용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출선비라고 하죠. 그래서 출선비는 출선량을 하루에 몇 톤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 고로의 내용적이 얼마다. 그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선비가 높아야 고로의 능률이 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뜻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내용적이라면 출선량이 많은 것이 출선비가 훨씬 높지요. 그래서 고로의 능률을 나타내는 데는 여기는 출선비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로 생산물 같은 경우는 크게 액체 상태의 용융물하고 그 다음에 가스로 나가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액체 상태의 용융물은 다시 슬래그하고 선철했죠. 슬래그는 각종 불순물들이 모여있는 거. 그래서 출선구에서 선철과 함께 배출되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슬래그하고 선철하고 분리가 스키머에서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선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용선이 가고 한쪽에는 슬래그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선과 슬래그를 나눠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스키머가 되겠습니다. 스키머는 뒤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댐이 있고, 요 옆으로는 별도의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만 이렇게 있는 통로가 있는데, 자, 용액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그래요. 샘물이 이렇게 잔뜩 흘러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 들어오면 요 댐 때문에 막혀갖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 슬래그는 비중이 작아요. 얘는 비중이 3 이하입니다. 보통 한 뭐 2.5 또는 2.7 정도 되거든요. 3 이하고 선철은 7이 넘죠. 7이 넘습니다. 그러면 비중차가 벌써 한 2.5배 차이 나요. 그러면 선철은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선철이 이렇게 넘어가고, 슬랙은 항상 요 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때 막혀 있을 때 요 옆부분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장치를 보고 이제 스키머 그렇게 돼요. 요 이제 뒤로 가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 선철은 주기적으로 출성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일단 전 용선차 TLC 또는 토페도카라고 하죠. 토페도카 또는 뭐 토페도 레이들카, 그래서 TLC입니다. 그래서 요 토페도카에다 실어갖고서는 제강 공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용융물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고로 노정으로, 고로 요 우위로, 노구의 노정으로 고로가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로가스가 나가는 거, 그걸 보고 이제 BFG라고 한다, 고로가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집진장치에서 분리 회수해갖고, 연료 등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고로 노체 설계를 볼까요? 노체. 자, 고로 노체 지지 형식은 크게 네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지지 형식이 고로 노체 만드는 방식이 철대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피식이라는 게 있고, 자립식이라는 게 있고, 철골 철피식이라는 게 있어요. 철대식은 철탑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로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로 높이가 뭐 보통 한 3, 40m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그 고로의 하중을 이게 철탑으로 만들어 갖고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피식 같은 경우는 강판을 만들고, 강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판으로 노회벽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 고로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게에 많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립식은 철탑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일종의 철대하고 철피하고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중은 철탑이 지지하고, 그 다음에 철피하고 그 안쪽에 벽돌이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형 고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골 철피식이 있습니다. 철골 철피식인데, 얘도 거의 뭐 요 형태하고 자립식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정 하중은 역시 철탑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체 상부 하중은 또 상부 하중하고 하부 하중을 별도로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하중 같은 경우는 이중 거더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래서 얘는 기둥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노체 하부는 그냥 노 바닥으로 지지하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하거나 지지 많은 곳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체 냉각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방식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브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브 방식. 스테브 방식은 강관을 철피 내면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피 안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파이프가. 그래서 강관이 철피 내면에 설치됐다. 그리고 요것도 물 순환하는 방식도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터를 달아서 강계 순환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압로 가스하고 가스가 바깥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냉각에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반 방식은, 이건 고로
내화벽돌로 직접 이렇게 냉각 장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냉각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냉각 장치를 연화에다가 내화벽돌이거든요. 연화를 보고 내화벽돌이라 그래요. 내화벽돌. 요 내화벽돌에다가 직접 내화벽돌을 파서 만들어 넣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기밀성이 문제입니다. 기밀, 즉 뭐냐면요, 잘못하면 여기 아까 얘는 요 가스 실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얘는 실링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실링에. 그래서 요 기밀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고로로 내화벽돌 안으로 직접 물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각종 부식 같은 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물도 담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해수를 사용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 냉각은 잘 되는데 기밀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테브는 냉각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 대신 기밀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수 냉각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철피 외면에다가 직접 외부서부터 냉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뭐 다른 거 열려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스가 새어나는 가스 실링은 아주 좋죠. 근데 냉각은 아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킷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살수 냉각 방식이 보면 글수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쭉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킷 방식은 요 철피 외면에다가 여기다가 물 재킷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물 재킷을 설치해서 이 안으로 물이 계속 많이 들어가게. 그래서 철피 외면에다가 재킷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서 냉각하는 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살수식하고는 조금 더 틀리죠. 살수식을 조금 더 개선한 거. 그래서 강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요 형태인데, 요 냉각반 방식을 아까 요 앞으로 가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요 앞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있죠. 이 페이지 한 17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를 잘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아까 제가 여기가 철피가 있고 요 안에가 내화물이라고 했죠. 여기에 냉각 상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근데 요 냉각 상자를 보고 이게 바로 냉각반입니다. 냉각반. 그래서 여기를 내화물을 직접 이렇게 냉각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냉각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바닥은 어떻게 냉각을 할까요? 지금은 전부 다 옆에 부분인데, 노바닥 냉각 방식은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로 노바닥 같은 경우는, 노바닥이 있으면 여기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노저도 냉각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내화물의 수명을 연장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노저 하부에 연화에다가 덕트를 만들었습니다. 도관을 만들어 갖고서는 강제 공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는 물을 넣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각을 한다. 그래서 강광과 강파인을 만든 도관에 공기를 넣기도 하고 또는 물을 유입해서 냉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 노저도 냉각을 한다는 얘기죠. 노체가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노체하고 노벽이죠. 노벽하고 노바닥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많이 손상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특히 노벽 같은 경우 노벽이 손상된다. 고로 노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뇌화물이 이렇게 있다겠죠. 이 벽이 많이 손상이 돼요.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보면 장인물에 의한 마멸이죠. 장인물이 계속 닿으면서 여기를 갉아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안의 온도 변화. 이 안의 온도가 비교적 이 위에 부분은 조금 낮고, 아주 낮고, 여기는 높고, 그런데 이것이 또 온도 변화가 늘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급변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스폴링 현상이 있습니다. 스폴링이란 말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얘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 스폴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외벽이 아무 뭐가 없었는데 저절로 보면 뚝뚝 떨어져 나오죠. 그런 걸 보고 스폴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안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여기는 내화물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 이걸 보고 스폴링. 그 다음에 처음에 가열할 때, 고로 가열할 때 잘못돼 갖고 너무 급격한 팽창에 의해 갖고서는 저절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슬래그나 또는 뭐 용선하고 계속 반응을 하다 보니까 벽돌 조직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손상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노바닥 같은 경우는, 노바닥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냉각제라도 하고 수시로 여기 열고 어떻게 뭐 보수라도 좀 가능한데, 노바닥은 안 되거든요. 노바닥은 늘 용인물이 고여 있죠. 왜 그러냐면 요 위에 노바닥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출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느 정도 용역물을 항상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굳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용역물하고 늘 닿고 있기 때문에 노 바닥이 침식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 바닥을 어떻게 보수할 거냐, 이제. 그럴 때는 노 바닥이 많이 침식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TiO2거든요. 얘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뭐 용역물, 즉 선철이나 슬래그에 포함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라앉습니다. 이 사철은 TiO2 같은 경우는 밑으로 그냥 쭉 다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얘를 사철을 장입해서 노바닥으로 침전시킵니다. 침전시켜 갖고 노조를 보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밑바닥 이렇게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노조를 보호한다. 자, 이런 노체 관리하는 목적이 보면, 여기 노체 관리 목적이 첫 번째 노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노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런 걸 파악해서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관리인데, 이제 이때는 각종 계측기 같은 게 잔뜩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계측기 활용에 관한 거, 그런 것 등에 관해서 노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로 수명을 지배하는 요인, 고로 수명을 지배하는 요인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노의 설계 및 구성, 그러니까 즉 구조에 관한 거죠. 그래서 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아까 보면 보시각이, 보시각, 요 밑에 보시각, 그 다음에 여기에 노흉각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요 각도, 그 다음에 요런 높이,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입 원료의 형태, 및 또는 뭐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 다음에 내화물, 여기에 있는 내화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내화물 축조하는 기술, 이거 보고 축로를 하거든요. 축조를 보고 축로를 하는데, 축로 기술이에요. 축로하는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인물 접촉에 의해서 아까 마찰이 많이 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또 슬래그나 선철하고 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학적 변화 견뎌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로 조업 방법에 따라서 각종 조업 방법이나 조업 상황을 보고 노황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항이라고 하거든요. 노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조업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고로 수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 사실은 앞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노 바닥이 탄소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침식이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선의 가탄 용해 반응 온도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이게 탄소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 있고, 여기에 노 바닥이라 그러면 여기에 출산구가 있고, 샘물이 이렇게 고였다겠죠. 여기가 요 노 바닥 재질이 요 바닥 재질이 탄소질 내화물이거든요. 탄소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용액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가 자꾸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출산구가 열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또 뭐 공기하고 또 이렇게 접해서, 그래서 공기에 의한 산화. 그 다음에 또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든지 또는 뭐 마그네슘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알카물이 탄소하고 반응해서 알칼리 탄화물이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강도가 떨어져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서 역시 또 그 온도 변화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노정 설계인데요. 노정 여기는 장치, 각종 장치인데, 첫 번째 장입 컨베이어가 있죠. 장입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노정으로 원료를 운반하는 거다. 그래서 노가 자, 이제 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쪽으로 여기가 노9고 요 위에가 노정인데, 요 위에 부분은 좀 지우고 볼까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고, 여기에 노정 호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 슈트가 이렇게 장인물을 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의 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슈트가 있죠. 또는 방식이 선의 슈트 방식이라는 게 있고, 무버블 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 형태로 있거든요. 벨 형태로 되는데, 이 벨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무버블 암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요 노정 호퍼로 원료를 이렇게 쭉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장치가 바로 장입 컨베이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베이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노정 호퍼가 있고요. 노정 호퍼에서 임시로 저장을 하는 거죠. 쌍방울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슈트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벨레스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걸 조금 지우고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벨 형태를 만들었어요. 종을 만들어서 원료가 뚝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밑에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균일하게 쌓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식이 요 무버블 암이라고 해서 얘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제 아예 이제 벨을 없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벨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벨레스니까 없앴다는 뜻이거든요. 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슈트가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360도 돌고, 그 다음에 위로도 올라갔다 아래도 내려갔다, 이렇게 경동도 하면서
회전, 360도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원료를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럼 고르게 뿌려줄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선의 슈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물이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옆에 달려 있거든요. 그거 보고 사운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인물의 레벨 측정하는 장치다. 장인물이 어느 레벨까지 들어가 있는가. 그럼 이제 노정 호퍼가 아까 맨 위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 위에 부분에 이제 가스가 여기서 이제 공기가 나와서 노정 가스 이렇게 나가는데, 노정 가스가 상당히 고온 고압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는 장치가 요렇게 노정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자, 여기를 조금 더 작게 한번 그려보면요. 아이고. 자, 여기는 그대로 있고, 자, 여기에 노정 호퍼가 이렇게 있고요. 노정 호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슈트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가 이쪽으로는 못 나가게 됐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래서 여기는 선의 슈트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쪽으로 못 나가고, 옆에 별도로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한 군데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여기에 밸브가 있습니다. 압력 조절하는 밸브가, 그거 보고, 노정압 제어 장치에서 섹텀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섹텀변, 또는 섹텀 밸브. 그것이 이제, 노 압력을 제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스 분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분리더. 가스 분리더는, 만약 여기에 있는 노정압 제어 장치가 고장해놨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고장해나가면 안 열리면 이제 큰일 나죠. 이 안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를 말고 다른 쪽으로 열어갖고, 다른 쪽으로 열어서 가스가 다른 쪽으로 흘러서 그냥 일리 쭉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가스 분리더 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섹텀변이 고장 시에 그 다음에 노정 압력을 저하시켜서 노항을 안정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펜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스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노체 팽창을 하면, 너무 이렇게 팽창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팽창을 하다 보면 이런 노체 사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체 팽창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가스가 새는 걸 방지하는 걸 보고 익스펜션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에 무버블 암하고 그다음에 블레스식의 선의 슈트식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버블 암은 제가 아까 벨이 있을 때 벨식에서 노안에 반지름 방향으로 이거 이제 장인물 분포를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벨레트식 선의 슈트식은 이제 벨이 없을 때 슈트가 직접 이렇게 선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직접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의 슈트는 경사 각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또 360도 회전을 한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보통 이런 벨식보다 돈도 적게 들어갑니다. 설치비도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거의 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장인물 분포 제어 설비는 요거나 요거고, 장인물의 레벨 측정은 사운딩이에요. 레벨 측정 사운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섹텀변입니다. 섹텀변하고 가스 분리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노정장치의 구비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원료 장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아까 원료를 집어넣을 때 원료를 신속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에 마모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원료 장입할 때 가스가 새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원료 장입 장치 쪽으로는 가스가 일일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루가스 중에 CO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 공장 밖으로 공장으로 그냥 이 CO가스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치가 간단하고 가급적인 간단하고, 그래야 보수도 잘 되는 거죠. 이런 구비 조건이 있다. 자, 그러면 전 개념적기 문제를 좀 한번 좀 쭉 풀어볼까요? 첫 번째, 고로에서 풍구 수진면이면은 고로 장입 기준선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요 노 바닥서부터 노구 여기까지는 전용적 그렇게 표현하죠. 얘가 완전 전용적입니다. 전용적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내용적이 있었죠. 내용적은 요 출선구에 있는데, 출선구니까 결국은 요 노 바닥보다 약간 위에죠. 그러니까 거의 요 밑에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입 기준, 요 노구 약간 아랫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입하는 데까지, 요까지가 얘가 내용적.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내용적 있죠. 유효 내용적은 여기에 풍구가 있는데, 요 풍구에서부터 장입 기준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이게 유효 내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번 유효 내용적이 되겠죠. 역시 높이로 할 때도, 높이로 할 때는 얘가 요 전용적에 해당되는 것이 높이로 보면 얘가 고로 높이고, 여기가 그냥 노의 높이고, 얘가 완전 유효 높이가 되죠. 얘가 유효 높이가 되죠. 높이. 그래서 용적하고 높이하고는 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전용적은 고로 높이, 그 다음에 내용적은 그냥 노 높이, 그 다음에 유효 내용적은 유효 높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3번인데 4번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 4번의 유효 내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노복 부위에 해당돼요. 노복은 가장 지름이 큰 곳이죠. 그러니까 C가 해당되는 거죠. 얘가 이제 다시 보면 얘는 전 노구, B는 노흉, 얘는 호씨 또는 조한,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한. 그 다음에 얘가 노상, 노흉은 뭐 또 샤프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샤프트. 그 다음에 얘가 완전 노복, 벨리 그렇게 표현하죠. 노복 또는 뭐 벨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노복은 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이 노복이다. 그럼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어딜까요?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보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간접환원이 일어난 부분은 어딜까요? 간접환원은 노흉에서 일어난다고 했고, 직접환원은 노복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노복 아랫부분. 그 다음에 용역물이 고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용역물은 노상으로 고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로
상부로부터 하부로의 순서, 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샤프트, 노흉이 있고, 노복이 있고, 보시가 있고, 노상이니까 1번이 기겠네요. 1번 이렇게. 이거지. 아까 위에 그림처럼요. 여기에 요거는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 노체 냉각 방식 중에서 고압조업에서 가스 실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연화가 마무리될 때 평활하게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보면은 연화가 마무리될 때 가스실도 비교적 조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고압점에서 연화가 마무리될 때 평활하게 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냉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냉각반 방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고로 장입 설비에서 벨레스형의 특징을 설명한 특징. 벨레스형 같은 경우는 벨이 없고 선의 시프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고로에 적합하다. 이거 뭐 바꿨죠. 그 다음에 성형 원료 장입 적합하다. 맞고 장입물 분포를 중심부까지. 여기 있는 선의 시프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경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입물의 표면 형상을 바꿀 수 없다. 가스용 아니죠. 바꿀 수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장입물의 표면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장입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입물의 장입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로의 노정 설비 중 노원의 장입물의 레벨을 측정하는 거. 장입물의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가. 레벨을 측정하는 거. 사운딩이라고 하겠죠. 사운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에서 노정압력 제어 설비. 섹텀변이라고 했습니다. 섹텀변이라고 했죠. 고로에서 노정은 섹텀변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압조업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섹텀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체 팽창을 완화하고 가스가 새는 것 방지하는 익스펜션이라고 했죠. 가스 팽창에 관한 거니까 익스펜션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펜션은 가스 팽창 완화 및 실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익스펜션이다.